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19. 토니 로빈스 지음, 홍석윤 옮김. 파트 3. 삶을 바꾸는 7일 훈련. 19장. 감정적 운명. 진정한 성공을 만드는 유일한 길. 첫째 날. 목표. 감정이 행동과 일치하도록 통제하고 일상적 삶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신중하게 재구성한다. 감정적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진정한 성공은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 묘사할 수 있는 3,000개 이상의 감정들 중에서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평균 약 12개의 감정들을 경험할 뿐이다. 이는 우리의 감정 표현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초점과 생리 패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책에서 감정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연구했고, 어떤 감정이든 당신이 원하는 감정으로 강력하고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광범위한 도구도 개발했다. 당신은 감정을 바꾼다는 것이 실제로는 모든 행동 뒤에 있는 동기를 자극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습관적으로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 패턴에 대처하기 위한 능동적인 계획을 세울 차례다.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과 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은 당신의 감정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들이다. 생리기능, 초점, 질문, 하위 양식, 경험을 바꿔주는 어휘, 비유, 신경 연상 회로 조건화, 믿음, 강력한 미래, 가치관, 규칙, 근거 경험, 정체성. 첫째 날 훈련의 목적은 당신의 현재 감정 패턴을 인식하고 매일 감정적 운명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위에 열거된 기술들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지만 보이는 것보다는 느껴지는 것이 진실이다. 토머스 퓰러. 오늘의 과제 1. 일주일 동안 당신이 평균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감정을 적어보라. 2. 이 감정들을 느끼기 위해 당신이 사용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적어보라. 3. 부정적인 감정인 경우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해내고 그 감정이 보내는 행동 신호에 반응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 하나를 사용하라. 이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를 바꿀 필요는 없는가? 이 감정 상태에 대해 당신이 믿는 것을 바꿀 필요는 없는가? 스스로에게 새로운 질문을 할 필요는 없는가? 항상 문제 대신 해결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첫날 하루 동안에는 당신을 제한하는 옛 감정을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는 새 감정으로 대체하고 이 새로운 패턴이 지속될 때까지 조건화하라.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내일부터는 육체적 운명을 다룰 것이다. 20장. 육체적 운명. 고통의 감옥인가 기쁨의 궁전인가. 둘째 날. 목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을 만들기 위해 신경계를 조건화시키는 법을 배운 것처럼 당신이 경험하는 육체적 운명은 원하는 수준의 에너지와 체력을 얻도록 신진대사와 근육을 얼마나 조건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 스투 미틀렌의 목표는 세계 기록을 깨는 것이었다. 그는 11일 동안 잠은 3시간만 자면서 하루에 21시간을 뛰었다. 그러나 정신적 도전도 육체적 도전 못지않게 중요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일반적인 통념을 뛰어넘어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를 위해 그는 수년 동안 육체적 훈련뿐만 아니라 마음 훈련에도 혼신을 다했다. 그의 목적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무한한 육체적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는 1000마일, 1600km를 11일 19시간 만에 달려 종전 세계의 기록을 경신했다. 하루 평균 84마일, 135km를 달린 것이다. 그가 일반적인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몸과 마음을 모두 조건화시키는 방법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우리가 자신에게 올바른 요구를 점진적으로 계속해 나가면 무엇이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이번 장애의 목적은 스투 미들맨이 놀라운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그 근본적인 비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여러 전문 분야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특히 최근 10년 동안 내 관심의 초점은 체력 단련과 건강이었다. 내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네로라 하는 유명 전문가들의 견해가 서로 상반되어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런 상반된 의견들 중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찾는 첫 번째 기준은 결과였다. 꾸준히 훌륭한 결과를 이루어낸 사람들을 본받고 배운 것이다. 환자들에게 건강에 대해 상담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체중이 정상 체중보다 40파운드, 18kg이나 더 나가는 의사들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처럼 수척해 보이고 많은 부상을 달고 다니며 에너지가 떨어지는 체력 단련 전문가들은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내가 스투 미틀맨과 그의 성과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나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놀라운 기록 달성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출발했을 때의 모습보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의 모습이 더 활기차 보였다고 말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부상을 입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물집조차 생기지 않았다. 무엇이 그에게 육체적 한계점에 다다랐으면서도 어떤 부상도 없이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었을까? 물론 스투는 1000마일을 달리기 위해 철저히 준비를 한 사람이었다. 그는 스포츠 심리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운동생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 지식은 건강과 체력 단련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달리기에 관한 유명한 작가인 짐 픽스도 하지 못한 생각이었다. 그는 확실히 체력 단련으로 좋은 몸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건강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체력 단련과 건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면서도 5, 10파운드, 2.5에서 5kg의 뱃살을 빼지 못하고 좌절한다. 학습된 무력감이 생각나지 않는가? 심지어 운동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운동이 자신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매일매일 피로, 질병, 정서불안을 겪는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건강과 체력 단련의 차이란 무엇일까? 체력 단련은 운동 활동을 수행하는 신체적 능력이다. 반면 건강은 신경계, 근육계, 골격계, 순환계, 소화계, 림프계, 호르몬계 등 신체의 모든 시스템이 바람직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람들은 체력 단련이 건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두 가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과 체력 단련을 모두 갖추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삶에 더 이익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체력 단련을 하면서 건강을 희생하면 멋진 몸매를 자랑할 만큼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 건강과 체력 단련을 모두 갖추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삶에 더 이익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체력 단련을 하면서 건강을 희생하면 멋진 몸매를 자랑할 만큼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 건강과 체력 단련이 최적의 균형을 이루려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훈련시키듯 신진대사를 훈련시켜야 한다. 스투와 그의 트레이너 필립 매피톤 박사는 신진대사를 실제로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스투가
기록을 달성했다는 사실이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한다. 1000마일을 달리는 동안 그는 한계에 부딪혔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하루에 84마일을 거뜬히 달렸다. 스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면 당신은 겉으로 보이는 몸매뿐만 아니라 에너지, 삶의 질, 심지어 당신의 육체적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건강과 체력 단련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지구력과 힘의 차이를 이해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유산소 운동은 문자 그대로 산소를 공급하는 운동으로 일정 기간 적당량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신체에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은 지구력과 관련된 기관이며 심장, 폐, 혈관, 유산소 근육이 이에 해당된다. 적절한 식단과 운동으로 유산소 기관들을 활성화시키면 1차적으로 지방을 연소시킨다. 반면 무산소 운동은 문자 그대로 산소 공급이 충분치 않은 운동으로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일으키게 하는 운동을 말한다. 무산소 운동은 글리코겐을 1차적으로 연소시키고 우리 몸에 지방을 저장시킨다. 지방을 연소시키는 능력은 유전자의 영향도 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고도의 유산소 기관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아무거나 잘 먹는 것 같은데도 살이 찌지 않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무산소 운동이 될 수도 있다. 운동의 강도에 따라 유산소 기관을 사용할 것인지 무산소 기관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걷기, 조깅,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춤 등은 강도에 따라 두 가지 운동이 다 될 수 있다. 이런 운동들은 심장 박동수가 낮으면 유산소 운동이 되고 심장 박동수가 높으면 무산소 운동이 된다. 보통 테니스, 라켓볼, 농구 같은 운동들은 무산소 운동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인은 스트레스와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찬 채 무산소 상태가 계속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무산소 상태에서 신진대사를 훈련시킨다. 즉 글리코겐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글리코겐의 수치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무산소 상태로 훈련된 신진대사는 2차 에너지원으로 혈당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금방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활력이 떨어진다. 무산소 상태가 다른 활동에 쓰고 있던 혈당을 빼앗아가면 우리는 즉시 부정적인 영향을 느끼기 시작한다. 우리 신경계가 혈당의 3분의 2를 소모하기 때문에 무산소 운동으로 인한 혈당 부족은 두통이나 방향 감각 상실 같은 신경 근육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신진대사가 무산소 훈련을 과도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으로는 피로, 빈번한 운동 부상, 저혈당, 우울증 및 불안 증세, 지방 대사 장애, 월경전 증후군, 순환계 장애, 관절 경직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는 무산소 상태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어 있고 유산소 운동은 부족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는 당연히 전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대의 산업화 사회에서 사람들의 신체적 활동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일상적인 집안일들을 육체적인 방법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육체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활동성이 떨어지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런 강제적인 활동을 우리는 운동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긍정적인 의도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숙련된 운동선수들조차 이런 강제적 운동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큰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이런 운동 방식이 건강과
체력 단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해결책은 간단하다. 스튜 미틀맨의 해결은 건강과 체력 단련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 데 있다. 메피톤 박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운동 프로그램은 유산소 운동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일정 기간 동안에는 무산소 운동 없이 유산소 운동으로만 운동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라. 기본적으로 이 기간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지속하면 당신의 유산소 기관이 최대한 발달될 것이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3번 정도의 무산소 운동을 시작한다. 유산소 기관을 적절하게 발달시키면 당신은 더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엉덩이에 붙어 있는 여분의 지방을 태워버리고 면역 체계를 향상시키며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운동하면서 다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유산소 운동으로 신진대사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여기에 적당한 무산소 운동을 곁들이는 것이 바로 건강과 체력 단련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유산소 운동을 기반으로 하면 에너지와 지구력도 얻을 수 있다. 유산소 운동 능력을 확장하면 신체의 모든 기관과 조직의 산소, 에너지와 건강의 원천을 전달하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상적인 심박수를 넘어 무리하게 무산소 상태에서 운동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아직 유산소 기반 운동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았다면 무산소 운동을 해도 지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체력 단련으로 멋진 몸매를 갖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최대 심박수로 운동하려고 노력한다. 일반적으로 최대 심박수 공식은 220에서 나이를 뺀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30세라면 190의 심박수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강도로 오랜 시간 운동한다면 당신의 몸을 파괴시키고 말 것이다. 당신의 몸매를 멋지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다. 나도 운동할 때 나 자신을 최대 심박수까지 몰아붙이곤 했다. 나는 계단 오르기 운동기구인 스테어마스터에 한 번 올라가면 최고 난도로 설정해 놓고 20분을 한다. 또 몇 주 동안 달리지 않다가 준비 운동도 없이 5마일을 달린다. 그러고 나면 며칠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잘못된 방식의 훈련으로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 방식은 운동에 대한 애증만 키웠을 뿐이다. 운동에 기쁨과 고통이 뒤섞여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운동을 미루다가 양심이 꺼려지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 한꺼번에 운동을 몰아서 하곤 했다. 그 이후 나는 우리 몸을 갑자기 무산소 상태로 만드는 운동을 하면 매우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산소 운동은 근육에 즉각적으로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간과 신장 같은 중요한 기관으로 가야 할 혈액을 근육으로 끌어간다. 그러면 이런 장기들은 많은 양의 산소를 잃어버리고 결국 장기의 활력과 건강이 크게 손상된다.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장기는 약해지고 손상되고 마침내 파괴되고 만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도록 신진대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산소 운동으로 몸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 몸은 지방을 연소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이 허리 둘레의 지방을 없애고 싶다면 혈당, 글리코겐이 아니라 지방을 태우도록 몸을 훈련시켜야 한다. 스토아 필립 박사의 유산소 운동 기준은 지방을 얼마나 태우느냐 하는 것이다. 유산소 운동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미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심장병, 2명 중 1명은 심장병으로 사망한다로 이어지는 동맥경화를 예방한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모든 지방을 제거하겠다는 욕심으로 몸을 비상 모드로 몰아붙이지만 그런 극한 처방은 오히려 우리 몸이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게 만들 뿐이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끼니를 굶으면 다시 옛 식습관으로 돌아왔을 때 예전에 먹었던 것과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훨씬 더 많은 지방이 저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굶어서 빠진 것보다 더 많은 살이 다시 찌는 실수를 범하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10파운드를 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다. 사람들이 내게 10파운드를 빼고 싶다고 말하면 나는 그들에게 묻는다. 어디에서 10파운드를 뺀다는 말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지방이나 수분이 아닌 근육을 빼는 방법으로 운동을 한다. 설령 10년 전 몸무게와 변함이 없어도 근육이 지방으로 대체되었다면 당신 몸은 훨씬 덜 건강해진 것이다. 근육의 무게가 지방보다 더 많이 나가므로 당신의 몸무게가 10년 전과 같다고 해도 몸의 지방 구성이 더 높아졌다면 당신 몸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우리는 과도하지 않게 지방 섭취를 제한하고 싶어 하지만 지방을 태우는 데에는 신진대사를 훈련시키는 유산소 운동과 비교할 만한 게 없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지방 섭취율이라는 건 없다. 중요한 것은 섭취한 지방을 어떻게 신진대사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지방을 태우는 신진대사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도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은가?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다. 전적으로 조건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방을 연소시키는 신진대사를 어떻게 단련시켜야 이 책에서 배운 모든 것을 실천하고 삶을 마음껏 살 수 있는 에너지와 지구력, 활력을 얻을 수 있을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먼저 좋은 소식은 매일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지키기만 하면 이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쁜 소식은 욕조에 물을 채운 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물장구 치는 미국식 운동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없다. 좌우로 몸을 흔드는 운동도 별 효과가 없다. 단거리 달리기도 무산소 운동에 해당한다. 단거리 달리기는 세포에 즉각적인 산소 결핍을 가져오고 글리코겐, 혈당을 태우는 신진대사를 훈련시킬 뿐 지방은 연소되지 않고 계속 저장된다. 아마도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산소일 것이다. 우리는 매일 우리 몸의 각 기관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약 2,500갤런 9.4리터의 공기를 마신다. 그렇지 못하면 세포들이 약해져 죽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는 약 75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이 우리 몸이 하는 모든 일, 숨쉬고 꿈꾸고 먹고 운동하는 모든 것에 필요한 기본 에너지인 아데노신 3인산을 공급한다.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을 연소시키고 ATP를 생성하기 위한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 몸은 운동하는 동안에도 산소가 고갈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유산소 운동에서 무산소 운동으로 넘어갔는지 알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가 있다. 운동하면서 말할 수 있는가? 유산소 상태. 숨이 차고 괴로운가? 무산소 상태. 호흡은 항상 일정하고 호흡 소리가 들릴 수 있어야 하며 고통스러워서는 안 된다. 운동할 때 기분은 어떤가?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다면 피곤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즐거울 것이다.
하지만 무산소 운동으로 진입했다면 확실히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0은 거의 힘이 들지 않은 수준이고 10이 가장 높은 강도라고 할 때 당신의 현재 운동 강도는 0에서 10 사이에 어디에 있는가? 7을 넘었다면 유산소 운동을 넘어 무산소 운동으로 진입한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운동 강도는 6에서 7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유산소 능력을 높이려면 아주 특별한 형태의 훈련이 필요하다. 첫째, 심박수 측정기를 착용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준비 운동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에 가장 적합한 심박수 구간에 이르도록 한다. 아래 계산 방법 참조. 준비 운동을 하면 최소한 이 두 가지 이점이 있다. 1. 우리 몸이 필수 혈당 대신 지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몸 전체에 저장된 지방산을 혈류로 점차적으로 이동시킨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유산소 운동을 해도 지방을 태우지 않고 세포 안의 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준비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표준 계산 방법, 심박수 계산 방법 참조를 사용해 심박수를 최대치의 50%가 되게 하여야 한다. 2. 경련을 예방할 수 있다. 약 15분 정도의 준비 운동은 당신의 몸이 필수 기관에서 혈액을 즉시 빼오지 않고 혈액을 필요로 하는 부위에 점차적으로 분배해 준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주요 기관을 해치는 일 없이 건강과 체력 단련을 모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최적의 심박수 구간에서 최소한 20분 동안, 이상적으로는 30분에서 45분까지 유산소 운동을 한다. 최적의 심박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상적인 심박수 계산. 180 빼기 나이는 이상적인 심박수. 무산소 운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산소 상태에서의 심박수. 중병에서 회복 중이거나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추가로 10점을 감한다. 한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운동량을 줄이거나 자주 감기나 독감에 걸리거나 알레르기가 있다면 5점을 감한다. 2년 동안 운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나 1년에 한두 차례 이상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았다면 나온 점수 그대로 유지한다. 2년 이상 동안 운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나 부상 없이 시합에서 성적이 꾸준히 올랐다면 5점을 더한다.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할 것. 셋째, 유산소 운동을 한 후 12분에서 15분 동안 걷거나 다른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서서히 풀어준다. 이렇게 하면 혈액이 운동 근육에 고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유산소 운동 후 갑자기 동작을 멈추면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오지 않아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정화되지 않으며 재순환되지 못한다. 혈액이 근육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근육을 잠식시키고 혈류의 독성을 증가시킨다.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운동에 너무 많은 고통을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운동을 하면 육체적 고통이 크고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단 운동을 시작하면 두 가지 즐거운 발견을 하게 될 것이다. 1. 내가 앞서 권고한 방식으로 운동을 하면 운동이 육체적 고통도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을 느끼고 운동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2. 전에 느끼지 못했던 수준의 신체적 활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운동하는데 시간이 빼앗기는 것이 걱정된다면 당신의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 예를 들어 준비 운동을 하는 동안 테이프를 듣고 뉴스를 읽거나 보고 앞서 설명한 힘을 불어 넣어주는 아침 저녁 질문을 하고
당신의 가치 우선순위와 규칙을 읽는 등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내가 스투 미틀맨에게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지 물었을 때 그는 준비 운동 15분, 권장 심박수 구간에 달하는 유산소 운동 20분, 몸풀기 15분을 일주일에 적어도 3차례 한 다음 당신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시간을 점차 늘려가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물론 유산소 운동만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목표는 건강과 체력 단련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지구력뿐만 아니라 근력도 길러야 한다. 무산소 운동은 지구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유산소 운동으로 지구력을 키우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 수준에 도달하면 운동을 시작한 지 2달 내지 넉 달쯤 되었을 때 엮기를 빠르게 반복해서 드는 운동 같은 무산소 운동을 운동 계획에 가미함으로써 근력을 기를 수 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신의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해변에서 조깅을 하다가 갑자기 전력 질주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몸에 대한 지혜를 길러라. 즉, 당신의 몸이 더 어려운 신체적 부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아차리는 법을 배워라. 사실 스투는 우리에게 65세 이후까지도 지구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쇠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건강의 잣대는 아니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생활 방식에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지방을 태우는 체질을 타고나거나 속도나 근력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체질을 의식적으로 조건화시키기로 결단하면 누구나 지구력과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나이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스투 미틀맨. 흥미로운 소식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모든 패턴과 마찬가지로 운동도 긍정적인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운동을 피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올바로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알게 되면 아마도 운동에 더 강하게 끌리게 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하면 이런 긍정적인 중독이 평생 간다고 한다. 비록 중간에 잠시 궤도를 이탈하더라도 머지않아 다시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당신의 몸은 건강의 즐거움을 계속 추구할 것이며 자연스럽게 신체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느냐고? 당신은 꾸준한 운동을 통해 신진대사가 잘 돌아가도록 조건화하도록 신경계를 훈련시켰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체적 활력을 가질 자격이 있다. 당신의 육체적 운명은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재정적, 관계적 운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실 육체적 운명이 다른 운명을 전적으로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 젊음의 원천. 젊음과 육체적 활력은 우리 문화에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우상이다. 영화 코쿤에 나오는 생명이 연장된 노인들을 생각해보라. 많은 사람이 젊음을 연장시켜준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진정한 젊음의 원천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한다. 바로 인간 성장 호르몬 HGH라는 것이다. HGH는 세포 조직의 성장을 촉진하고 근긴장과 제지방량을 증가시키며 유연성을 강화하고 근육을 두껍게 하며 뼈와 장기의 성장을 자극하고 건강한 세포 조직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대략 30세까지는 잠자리에 들고 나서 약 1시간 30분 후, 그리고 아침에 잠에서 깨기 전에 HGH가 자연스럽게 혈류 속으로 분비된다. 그러나 HGH 분비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60세가 되면 약 30%의 남성들은 HGH가 거의 또는 전혀 생산되지 않는다. 반면 여성 노인은 노년기에도 HGH가 계속 분비되는데, 이것이 여성이 남성보다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심한 운동을 한 후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후에도 HGH가 다량 분비된다. HGH가 치유 물질이기 때문이다. HGH는 현재 연구소에서 합성 생산되어 외소증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장 촉진제로 투여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HGH의 자연적 생산 능력을 향상시켜 신체기관에 공급되는 분비량을 늘릴 수 있을까? HGH 생산을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촉발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폭발적인 운동이다. 예를 들어 무거운 역기 들어 올리기 같은 운동을 35초에서 45초 동안 반복 수행하는 것이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있는 한 연구소의 실험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적어도 10년 내지 15년 동안 일체의 근긴장 운동을 하지 않았던 60대 노인들이 역기 운동을 배우면서 21세 젊은이의 근육량과 맞먹는 근육과 에너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70대와 80대 노인들도 20대와 30대 못지않게 건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유산소 운동이 우리 몸의 지구력 인자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주는 반면, 짧고 폭발적인 무산소 운동은 지속적으로 근력을 키워준다. 방정식의 다른 인쇄에는 당신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주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라. 과도한 설탕, 지방, 소금, 고기에 당신의 몸이 중독되지 않도록 하라. 21세기가 되면 미국 인구의 24%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나이 먹어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몸을 잘 관리하면 미국인 4명 중 1명꼴인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더라도 사회의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기여를 하며 삶을 최대한 즐기는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인간의 몸은 인간의 영혼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오늘의 과제 1. 체력 단련과 건강을 구분하라.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다. 2. 건강해지기로 결심하라. 이 결심도 이미 했기를 바란다. 3. 당신의 현 상태를 파악하라. 현재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가? 무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가? 지방을 태우고 있는가? 글리코겐을 태우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상담하거나 다음 질문에 답해보라.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함을 느끼는가? 운동하고 나면 시장기를 느끼는가? 운동하고 나면 격렬한 감정 변화를 경험하는가? 최대한 부지런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뱃살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인가? 운동하고 나면 통증과 고통에 시달리는가? 이 질문들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은 무산소 운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4. 휴대용 심박수 측정기를 구입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5. 계획을 세워라. 위에 설명한 지침에 따라 10일 동안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해 지방을 태우고 신진대사를 조절해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게 하라. 지금 즉시 시작하라. 6. 10일 운동과 관련하여 운동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내 첫 책 무한능력 10장 에너지 최고의 원천을 참조하라. 7. 운동을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삼기로 결단하라. 삶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평생 운동하는 것뿐이다. 이제 삶의 질을 높여 우리 삶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보자. 21장 관계의 운명 함께하며 사랑하는 곳. 셋째 날 목표 6가지 기본 원칙을 통해 사적 관계, 연인 및 부부 관계의 질을 높이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감정적 유대를 강화한다. 성공을 하더라도 함께 나눌 누군가가 없다면 가치가 없다. 실제로 우리 인간이 가장 갖기 원하는 감정이 다른 영혼과의 유대감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인간관계가 성품, 가치관, 믿음, 삶의 질을 형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속 언급해 왔다. 특히 오늘의 실전 훈련은 어떤 관계에서든 중요한 6가지 핵심 포인트를 상기시키도록 고안되었다. 과제를 제시하기 전에 이 6가지 원칙을 간단히 살펴보자. 1. 당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가치관과 규칙을 모른다면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 서로 사랑한다 해도 어떤 이유로든 사랑하는 사람의 규칙을 어기면 관계가 흐트러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겪는 모든 혼란은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명심하라.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서로의 규칙 일부가 부딪히는 일은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규칙을 알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2.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무언가 유익을 취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만나면 자신의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을 만나려고 애쓴다. 그러나 관계를 지속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관계를 뭔가를 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뭔가를 베풀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3.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관계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관계를 맺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통제 불능이 되기 전에 즉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 신호가 있게 마련이다. 내 친구 바바라 드 엔젤리스 박사는 그녀의 책 항상 사랑하는 법에서 관계를 파괴하는 4가지 위험 단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신호들을 미리 알아채면 그 문제들이 관계를 위협하는 파괴적 패턴으로 확대되기 전에 즉시 개입해 제거할 수 있다. 1단계 저항심.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첫 단계는 당신이 저항심을 느끼기 시작할 때다. 사실 연애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저항심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것이다. 저항심은 당신이 상대방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짜증이 나 있거나 다소 소원해졌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파티에서 상대방이 당신이 싫어하는 농담을 했을 때 당신은 상대방이 그러지 않았으면 할 것이다. 물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저항심을 느낄 때 그 문제에 대해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감정이 계속 커져서 원망이 된다. 2단계 원망. 거부감을 처리하지 않으면 원망으로 성장한다. 이제 당신은 단순한 짜증을 넘어 상대방에게 화가 나 있다. 상대방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감정적 장벽을 세우기 시작한다. 분노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친밀감을 파괴하는데 이것이 관계가 파괴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원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대화로 풀지 못하면 속도가 붙어 마침내 거부감으로 변한다. 3단계 거부감. 원망이 거부감으로 발전하면 분노가 너무 많이 쌓여서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언어적으로든 비언어적으로든 상대방을 공격할 방법을 찾게 된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것이 당신을 짜증나게 하거나 귀찮게 하는 일로 여겨지고 감정적 틈을 넘어 실제로도 상대방과 거리를 두게 된다. 이런 거부감이 계속되면 고통을 덜기 위해 억압 단계로 넘어간다. 4단계 억압. 거부 단계에서 오는 분노에 대처하는 것에 지치면 당신은 차라리 무감각해져서
고통을 줄이려고 시도한다. 무감각 상태에서는 고통도 느끼지 않지만 열정과 흥분도 사라진다. 이 단계가 되면 연인 또는 부부 관계의 열정은 사라지고 단지 방만 같이 쓰는 사이가 되어버리면서 가장 위험한 고비를 맞는다. 이 시기에는 서로 다투는 일도 없어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지만 이제 이들에게 더 이상 어떤 애정도 남아있지 않다. 이 네 가지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즉, 솔직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당신의 규칙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경험을 바꿔주는 어휘를 사용해 문제가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도록 하라. 무엇이 안 된다는 부정적 표현 대신 무엇이 더 좋다는 긍정적 표현을 사용하라. 예를 들면 당신이 그렇게 하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요 라는 식으로 말하라.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잊어버린 채 오직 이기려고만 하는 식의 논쟁을 피할 수 있는 패턴을 개발하라. 4. 당신이 지금 맺고 있는 관계를 당신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가치로 삼아라.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그날에 다른 더 긴급한 일들에 밀리게 되고 관계의 감정 강도와 열정도 식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너무 친숙한 사이가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강렬한 흥분과 열정이 사라져 그 사람에게 습관적으로 소홀하게 된다는 이른바 친숙성의 법칙 때문에 관계의 힘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5. 아내 베키와 사귀던 초기에 우리의 관계를 지속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패턴은 우리 관계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매일 관계를 더 나아지게 만들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관계가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계속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관계가 파괴되기도 전에 자신을 압박해 실제적인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관계 자체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나는 떠날 거야 라는 극단적인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한마디가 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은 또 쌍방 모두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한다. 내가 인터뷰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은 아무리 화가 나고 상처를 입었어도 부부 관계의 지속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의문을 품지 않고 떠나겠다는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었다. 레이싱 스쿨의 스키드 카와 벽에 관한 비유를 기억하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곳에 초점을 맞춰라. 6. 당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매일 재확인하라. 내 생애에 그대를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행운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당신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친밀감과 매력의 감정을 새롭게 하라. 당신의 삶을 그 사람과 공유한다는 특권에 완전히 몰입하라. 강한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을 당신의 신경계에 지속적으로 고정시켜라. 서로를 놀라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끝없이 탐구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른바 친숙성에 빠져 서로가 소중하다는 것을 잊고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당신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전설적인 롤 모델이 되도록 특별한 순간을 찾고 만들어 보라. 마음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지만 공허한 마음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다. 안토니오 포치아. 오늘의 과제. 지금 당장 시간을 내서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둘이 함께 하는 관계에서 당신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무엇이며 그 가치가 성취되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2. 무엇이 옳은가 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당신이 계속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를 보이면 당신의 패턴을 깨뜨려야 한다. 즉시 그런 행동을 중단하라. 갈등을 해결하기에 좀 더 적당한 상황이 되면 그때 시시비비를 가려도 늦지 않다. 3. 상황이 가장 악화되었을 때 패턴을 깨뜨릴 수 있는 대체 패턴을 개발하라. 그러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대체 패턴을 사용하는 순간 미소를 지으며 속상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 쌍방이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엉뚱하고 유머러스한 대체 패턴을 개발하라. 당신이 개인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적 농담도 좋다. 4. 상대방으로부터 저항감이 느껴질 때는 내 자격지심인지 모르지만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면 좀 기분이 상해요. 같이 상대를 다독이는 말로 대화를 시도한다. 5.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한 달에 2번은 정기적으로 함께 야간 데이트를 하라. 서로 돌아가면서 상대방을 놀라게 하고 가장 로맨틱하고 재미있는 일들을 생각해내라. 6. 매일 180초 동안 달콤한 키스를 나눠라. 오늘의 과제는 이게 전부다. 이 과제들을 실천하면서 즐겨라. 장담하건대 보상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매일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개선 활동인 카니에 전념하라. 이제 재정적 운명을 창조하기 위한 즐거운 계획을 세울 차례다.